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국어를 탄탄하게 만들어드리는 도시락 국어 은하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은 이제 소단원 두 번째 시창작 시간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이 시창작 시간이라는 것도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공부할 텐데요. 일단 이거부터 잠깐 봐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 해와 오후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때 포인트 기억나? 운율과 상징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포인트가 뭐냐? 바로 비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물론 시창작 시간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과 이런 걸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바탕 다지기, 비유라는 내용도 여러분 반드시 좀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요거 우리 오늘 시창작, 시를 쓰는 뭐 이런 내용이라서 오늘 여러분의 글씨체와 관련된 심리 테스트를 지난 시간 내드렸었는데요. 자, 글씨체 모양으로 알아보는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릴 건데 일단 나는 좀 동글동글한 글씨체를 좀 가지고 있어서 1번 할 거고요. 우리 감독님은 몇 번이시죠? 감독님은 2번 네모 반듯한 글씨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보시고요. 자, 1번. 자, 동글동글한 글씨체를 가지고 있는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경쟁해야 공부가 잘 되는 그런 타입이래요. 친구들이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와, 나도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의욕을 활발 불태우는 그런 타입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좀 공부 잘하는 친구, 좀 열심히 하는 친구와 짝이 되거나 좀 친해져서 함께 뭐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곳에 좀 공부하러 다니는 이런 공부 방법을 좀 추천을 하고요. 자, 2번. 자, 네모 반듯한 글씨체를 가진 당신은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해야 집중이 좀 잘 되는 스타일이래요. 사람이 많은 시끌벅적한 장소보다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어서 아직 이런 경험이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제 중학교쯤 올라가면 친구들이랑 함께 우리 이번 중간고사 함께 모여서 같이 공부하자. 막 주말에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자. 뭐 이런 경우 되게 많다 은근히.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해놓고 수다 떨다가 시험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특히나 2번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절대 친구들이랑 공부하지 마시고 집에서 혼자 공부해라. 알겠죠? 자, 그리고 3번. 당신은 벼락치기로 몰아서 한 번에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래요. 네, 한 번에 집중력을 쏟아붓는 그런 스타일이고 좀 잠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벼락치기가 좀 맞는 그런 친구들은 벼락치기도 막 하지 마시고 약간 좀 계획을 세워서 막 벼락치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웃자고 하는 거야. 사실 나 같은 경우도 1번보다는 2번 타입이거든요.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좀 좋은 타입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심리 테스트랑은 상관없이 어쨌거나 나만의 공부 방법, 내가 가장 집중이 잘 될 때가 언제인가를 빨리 찾으시는 게 이 중학교 1학년의 어떤 숙제일 수도 있어. 그래야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도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비밀 레시피. 자, 오늘은 있잖아.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유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의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서 학생을 비유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비유, 어떤 것들을 비유했는지 또 여기 보시면 시를 비유한 표현이야. 그래서 이 시 어떤 식으로 비유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시 창작 시간이라고 하는 나름 되게 예쁜 그런 시거든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우리 비유부터 바탕 다지기 하도록 할게요. 자, 비유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지난번에 요건 했었어. 원관념과 보조관념, 즉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즉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고 한다면 달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죠. 얘가 원관념이고 이 원관념을 맛깔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대상, 즉 빗대어 표현한 대상은 바로 쟁반으로서 보조관념이라고 한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자, 이 비유, 원래 상징과 비유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유사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게 또 상징과의 차이점이기도 해. 야, 예를 들어서 민규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라고 했는데 즉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 누구니?
바로 원관념 민규가 되겠죠. 자, 이 민규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누구를 바로 백과사전을 끌어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왜 끌어들였을까? 민규는 백과사전이라고 불릴 만큼 어떤 거야? 굉장히 지식이 많은 거죠. 그치? 지식이 많다라는 이런 공통점 때문에 이렇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함께 묶을 수 있게 된 거지. 알겠지? 자, 이 비유에는 반드시 공통점, 유사점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이렇게 지식이 많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1번 문제. 다음 표현에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각각 쓰래요. 자, 여러분 막 이걸 암기하거나 어떤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이거 봐봐. 내 마음은 호수요. 자, 이 사람은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거니? 내 마음, 그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바로 원관념이 되는 거고 이 원관념을 맛깔나게 표현하려고 무엇을? 바로 호수에다가 내 마음을 빗댄 거죠. 즉, 호수는 넓고 깊으니까 내 마음은 넓고 깊어 라고 표현한 것보다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하면 얼마나 운치 있니? 그치? 그렇게 표현한 거다 라고 해서 원관념, 내 마음, 보조관념, 호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이 비유법에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여러 종류 중에서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법이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 이 비유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표현법 보면서 뭐 비유법이랑 변화법이랑 강조법이랑 이런 거 공부할 건데요. 다 뭐뭐법 이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비유법만 골라내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비유법은 다 땡유법, 즉 여기에 뭔가 다른 거, 직유, 은유, 대유, 화류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뭔가 다른 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의땡법, 즉 의인법, 의성법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요런 거라면 다 비유에 해당한다라고 약간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는 직유법부터 볼게요. 직유법이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직유법은 왜 직유법이냐? 바로 직접 비유, 직접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직유법이야. 자, 뭐로 직접 연결하냐면 뭐뭐같이, 뭐뭐처럼, 마치 뭐뭐인 듯이 이런 말로 직접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유리구슬처럼 투명한 물방울. 자, 일단 여러분 원관념 뭐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물방울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치? 원관념이 바로 물방울이 됩니다. 자, 이 물방울을 맛깔나게 표현하려고 끌어들인 게 뭐야? 유리구슬인 거죠. 그치? 보조관념이 유리구슬인데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무엇으로?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이런 연결어로 바로 그냥 연결해버리고 있죠. 이런 게 바로 뭐다? 직유법이다.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이, 마치 뭐뭐있냐? 이런 거 있지. 이런 표현들만 기억해 두세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직유법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이 이거 기억해도 알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은유법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은유법은요, 은자가 이게 숨을 은자야. 그래서 숨어서 뭔가 암시적으로 연결하는 건데요. 그냥 연결어가 없어. 아까처럼 뭐뭐같이 뭐뭐처럼 이런 연결어가 없이 그냥 암시적으로만 그냥 A는 B다 라고 해버리는 거야. A는 B다. 즉, A랑 B가 뭐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거 전혀 안 드러나고 그냥 A는 B다 이래버리는 거야. 즉, 여기 있는 A가 원관념이고요. 여기 있는 B가 보조관념이 되는데 일단 요거 볼게요. 봄은 피어나는 가슴. 자, 지금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원관념. 봄이야, 봄. 그치? 봄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표현하는데 이 봄에는 어떠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새싹 같은 것들이 피어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야.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뭐 새싹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도 어떠니? 아, 뭔가 봄이 되니까 날씨도 풀리고 와, 이제 나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지는 막 이번에는 뭐 뭔가를 해봐야지. 뭐 이런 어떤 마음들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어나는 가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즉 여기 보조관념이 바로 피어나는 가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슴을 그냥 봄은 피어나는 가슴이다. A는 B다. 라는 형태로 그냥 뭐 중간에 연결 없어.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뭐는 뭐다 라고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거. 이걸 바로 은유법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이 은유법은 사실 앞뒤 전후 맥락에서 이 A를
그냥 이렇게 생략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전후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B의 원관념이 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걸 감추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은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의인법을 보도록 할게요. 의인법. 자, 의인법 할 때요. 이 의자가요. 한자로 흉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사람, 여기 사람 인자겠지? 사람을 흉내내는 표현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관념이 사람이 아닌 거고 이것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즉 사람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 미소 지으면 속삭이는 바람. 자 원관념 뭡니까? 바람입니다. 근데 바람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뭐라고? 미소 지으면 속삭인대요. 이렇게 자 바람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요걸 의인법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직유, 은유, 의인 나오잖아.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야. 이것들 꼭 기억해 두세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자, 그러면 화류법도 볼게요. 사실 의인법과 화류법은 두 개 엄청 헷갈려. 다시 볼래 얘들아. 여기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이잖아. 이번에는요.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야. 약간 비슷하지? 그래서 많이 헷갈린다. 자, 아까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자, 여기는 무생물, 살아있지 않은 걸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데요. 선생님, 근데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선생님, 사람도 어떻게 보면 생물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의인법과 화류법이 뭔가 되게 헷갈린다라고 하는 친구들 엄청 많고요. 실제로 선생님의 Q&A나 오픈톡에 이거 질문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화류법과 의인법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우리 물론 사람은 생물이야. 하지만 다른 생물들과 다른 사람만의 특징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걸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 사람만의 특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앞서 봤던 미소 지으며 속삭인다 이런 것들은 물론 있잖아. 우리가 강아지나 이런 애완견들 사람이 아닌 이런 동물이겠지. 얘네들을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진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미소를 짓는 것 같고 막 이래. 그리고 막 손을 흔드는 것 같고 이럴 때도 있어 가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해. 하지만 여기 이 문학에서는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오로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뭔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오로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다. 여러분들이 의인법과 화류법이 헷갈릴 때는 이런 거지. 지금 잔디밭에서 앙금앙금 기어다니던 봄바람. 자, 원관념 뭐야? 봄바람이야. 근데 봄바람이 자,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엉금엉금 기어다닌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거 있지, 요거. 요거를 보면서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 이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걸 한번 따져보세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생물이라면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화류법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의인법. 이런 식으로 두 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화류법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대유법을 보기로 할게요. 대유법. 자, 대유법은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대표에서 비유하다. 대표 비유라는 거야. 즉, 자, 원관념은 뭐냐면 대상의 전체인데요. 자, 보조관념은 일부분 속성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일부분 속성, 그 부분이 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자, 다른 예를 미리 한번 더 들어줄게요. 쉬운 예를. 자, 우리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야. 사람은 빵만으론 살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여기에서 얘들아, 여기 있는 이 빵 있지, 빵. 이 빵이 진짜 빵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 당연하지. 물도 먹고, 김밥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짜장면도 먹어야지. 이 말이야? 그게 아닌 거죠. 여기서의 이 빵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은 먹을거리, 음식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 우리에게는 뭔가 교육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유도 필요하고 막 우리의 권리도 필요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빵이라고 하는 건 먹을거리라고 하는 이 전체를 그 전체 먹을거리라고 하는 이 전체가 있겠지? 이 중에서
빵이라고 하는 요 일부분, 이 전체가 이 대표, 이 부분이 이 전체를 대표할 때, 이럴 때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걸 얘기한다. 대유법에 대한 예는 엄청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 있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 실제로 펜 들고 막 칼 들고 둘이 뭐 이렇게 짱짱짱짱 한다고 펜이 이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뭘까요? 펜은 문화의 힘을 상징하는 거야. 문화라고 하는 전체에서 펜이라고 하는 게 문화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칼이라고 하는 건 무력을 대표하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예도 볼게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의 일부분인데요. 느낌이 약간 오니? 무슨 의미냐면 빼앗긴들인 거야. 빼앗긴들. 지금은 남의 땅이래.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 게 자, 빼앗긴들이 되는 거죠. 그치? 이 빼앗긴들에도 봄, 즉 독립이 오는가 또는 뭐 좋은 날이 오는가 뭐 이런 의미인데 자, 빼앗긴 뭐 한반도, 뭐 우리 국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빼앗긴 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즉, 요 빼앗긴 들판, 이 들판 하나로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대표하게 된 거야. 알겠죠? 즉, 지금은 남의 땅, 우리나라, 우리 국토에도 봄은 오는가. 원래는 이 표현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국토를 빼앗긴 들로 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죠? 자, 부분이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하는 거, 이걸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구조다라는 거 우리 지금 5개 다 봤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비유가 뭔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유법이 어떤 건지도, 비유법의 종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보기와 같은 표현 방법 사용된 거, 자, 다른 건 안 나올 거야.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요거 5가지 중에서 햇살이 너털 웃음을 쏟아놓는데요. 일단 표현하고 싶은 건 햇살이야, 햇살. 햇살이 어떻대? 너털 웃음, 허허허허허 뭐 이런 거거든요. 야, 사람이야, 햇살이? 근데 얘가 웃는데. 아니지? 자,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의인법이라고 한다. 자, 의인법을 찾아라 라는 건데요. 일단 1번 보세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너무 쉬운 거야, 얘들아. 이거는 그냥 뭐가 보여? 뭐뭐 같이라는 말이 보이는 거야. 뭐뭐같이, 뭐뭐처럼, 마치 뭐뭐인 듯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요? 직유법. 자, 그 다음 나는 나루 빼 당신은 행인. 이거 느낌이 오시나요? 자, 나는 나루 빼 당신은 행인. A는 B, A는 B. 이거 무슨 법이라고? 은유법. 자, 그 다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이 들, 빼앗긴 들 할 때 들은 우리 국토를 대표해서 비유하고 있다. 대유법이 되겠고요. 자, 미소 지으며 속삭이는 봄바람. 자, 봄바람은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미소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답 4번이고요. 어두움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자, 포인트 뭘까? 어둠이야, 어둠. 자, 어둠이 뭔가 사람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막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데 일단 얘들아 무엇인가를 낳는다, 출산한다 이거는 사람 말고 다른 동물들도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뭘까? 화류법이다. 알겠지? 의인법과 화류법은 그렇게 구분해 두세요. 그리고 답만 찾지 마. 절대 얘들아 이런 문제 풀 때는 답만 찾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은 어떤 표현법에 해당하는지까지 자꾸 꼼꼼하게 보셔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훨씬 더 빨리 향상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요것만 살펴볼게요. 비유의 효과. 자, 우리는 그럼 왜 자꾸 비유를 쓸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 라고 하지 않고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럴까? 훨씬 더 후자가 맛깔나죠. 그지? 즉, 대상의 새로운 모습이나 의미를 좀 더 발견하게 되고요. 훨씬 더 표현이 신선한 거야. 그치? 뭔가 진부하지 않고. 또, 작품 안의 내용과 형식을 좀 더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고요. 이게 좀 가장 커. 추상적인 대상을 좀 구체화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즉, 먹을거리 그럼 뭔가 되게 막 애매하고 이렇잖아. 근데 그거를 빵!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훨씬 더 구체적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이 원관념을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의 효과, 대상을 훨씬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래서 2번. 자, 비유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적이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그치? 그리고 참신한 맛은 떨어진다. 아닙니다. 오히려 비유를 했을 때 훨씬 더 참신하고 안 하면 좀 진부한 느낌이 들 수 있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전달한다. 이거는 상징에 대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원관념이야. 근데 비유에서는요. 원관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생생하게 이거라고 이거 답 4번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모호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그걸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비유의 가장 큰 효과가 되겠고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말하여 신선한 느낌 이것도 아닌 거지. 빗대어 말하는 거지. 빗대어 말하는 거 답은 그래서 어쨌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이 바탕 다지기 엄청 중요했으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봐주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요. 이제 우리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에는 시창작 시간이라고 하는 요 작품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내용 자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우리도 짧은 시 한 편 써보자. 마치 누군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 이거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야. 아마도 국어 선생님이겠죠? 야, 오늘은 우리도 학생들한테 오늘은 우리도 시 한 편 써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가 드러나는데 이 화자는 누구다? 아마도 국어 선생님일 것이다. 자, 그동안 배웠던 비유와 상징, 우리도 배웠는데, 그치? 자, 비유, 상징, 이미지도 때깔 좋게 막 버무려가지고 막 이런 것들 뒤섞어가지고 맛있는 시를 빚어보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시를 맛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시 짓는 것을 맛있는 음식 만드는 과정, 즉 때깔 좋게 버무리는 이런 과정으로 역시 빗대어서 뭔가 좀 새롭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치? 시 짓는 걸 막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음식 만드는 이런 장면과 연상이 되면서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1행부터 3행까지는 교사가 우리 국어 선생님이 야 우리도 한번 시 써볼까? 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이 학교 수업 시간에 얘들아 우리도 오늘 한번 시를 지어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와 좋아요 이럴 것 같니? 아니죠. 웬 시? 막 이러면서 우리 또 제일 싫어하는 게 글쓰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시를 써보지. 왠지 시는 더 어려운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이러면서 싫어했을 것 같아. 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구들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싫다라는 그런 느낌을 보내주고 있는 거죠. 자, 인상을 찌푸리며 비명을 질러대던 아이들은 시제 두어 개를 칠판에 써놓으니 즉 선생님이 이제 시제, 즉 시의 주제에 대해 해당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사랑, 뭐 우정, 뭐 등등 이런 시제들을 아마 칠판에 두어 개 써놓으니까 아이들이 이게 인상 찌푸리고 선생님한테 싫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구나 이제 이런 걸 알고 이제 저 시제에 맞게 시를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방 연필을 들고 공책 위에 납작 몸을 엎드린대요. 자, 이건 뭘까요? 지금 연필을 이렇게 들고 쓰기 싫은데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건 내가 뭘 쓸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저 주제, 시의 주제에 해당하는 거 뭘 써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금방 연필 들고 공책 위에 납작 몸을 낮추고 있는 이 학생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이 앞에 순해지는 강아지처럼. 우리 강아지가 막 배고프다고 난리치다가 먹이를 딱 주면, 완전 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아지 키워본 친구들은 알 것 같아. 왜? 막 난리치다가 내가 강아지의 밥그릇통 있지. 거기다가 이렇게 사료 같은 거 이렇게 덜어주고 있으면 막 난리치던 애가 그걸 조용히 기다리고 있죠. 꼬리만 막 흔들면서. 그치?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먹이라는 건 바로 시제겠죠. 이 시제 앞에 순해지는 학생들인 거야. 그런데 이 강아지를 그래서 시제를 받고 몸을 낮추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먹이 앞에 순해지는 강아지처럼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도 일단 뭐뭐처럼이란 말 나왔으니까 직유법이죠. 자, 또 소풍날 보물찾기에 나선 꼬마들처럼. 자, 우리 친구들 소풍 갔을 때 기억나죠?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한다 그러면 어디에 보물이 있지 막 이러고 막 살펴볼 거 아니야. 그치? 즉, 저 시제에 해당하는
어떤 글감을 써야 될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뒤지고 다니는 거야, 지금 머릿속으로. 자, 이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글감을 찾고 있는 학생들을 또 이렇게 소풍날 보물찾기에 나선 꼬마들처럼이라고 역시나 지규법 이렇게 빗대고 있는 거야. 지금 학생들을 이렇게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받고 숙연해지는, 네, 열심히 시제 어떤 걸 쓸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고요. 자, 녀석들이 이제 선생님이 상상하는 거야. 자, 애들이 이제 시 쓰려고 막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이런 걸 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녀석들이 이제 뭘 써올까?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자, 뭘 써올까? 즉, 여기에 해당하는 무얼. 이 무얼이 바로 이 시의 어떤 글감이 될 텐데요. 자, 어떤 글감으로 시를 쓸까? 라고 하면서, 이 글감은 아마 갓 피어난 별꽃 한 점일까라는 거야. 근데, 별꽃, 즉 별이라는 건 우리보다 이렇게 항상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반짝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대체로 이 별이라는 건 시 안에서 꿈이라던가 이상이라던가 이런 거야. 즉, 우리 친구들이 꿈이나 이상 이런 거에 대한 시를 써올까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 거죠. 또 아니면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지갯빛 구슬일까? 자, 무지갯빛 구슬이니까 엄청 좋은 걸 것 같아. 그런데 오래전에 잃어버렸대요. 이 얘기는 뭘까? 지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거야. 추억인 거죠. 근데 아름다운 추억인 거야. 잊고 있었던 이런 소중한 추억. 즉,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잊고 있었던 소중한 추억에 대한 시를 써올까? 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또 아니면 짐짓 가려둔 흉터일까? 자, 흉터란 얘기는 내가 어딘가 다쳤거나 이래서 남아있는 거죠. 즉 어떤 상처인 거야. 즉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심지어 이 안 좋았던 걸 가려두었대요. 그래서 외면해온 슬픈 추억일까? 자, 우리 친구들이 무엇에 대한 시를 써올까? 꿈에 대한 시를 써올까? 아니면 예전에 어떤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시를 써올까? 아니면 외면해온 이 슬픈 추억에 대한 시를 써올까? 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마 짚고 턱 꿰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어떻게 뭐 쓰지? 막 이러고 막, 뭘 쓰지? 막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골똘한 얼굴들 하면서, 자, 글감을 찾고 있는 학생들을 표현하면서, 자, 교실에는 그래서 아련한 눈빛으로 팔랑팔랑 시의 꽃가루를 찾는 나비도 몇 마리다. 자, 지금 애들이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민하는 여러 명의 아이들 중에 사실 선생님은 다 보인다, 여기 있으면은. 나도 있잖아. 애들을 이렇게 오프로에서 딱 가르쳐보면, 얘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얘는 이해하고 있고, 다 보이거든, 이게. 선생님 딱 보니까, 몇몇의 아이들은 시의 꽃가루를 찾는 나비, 뭔가 팔랑팔랑 거리면서, 즉 뭔가 다 끝낸 거야, 얘는 이제. 그래가지고 시상이나 주제를 찾는 나비, 즉 이제 뭐에 대해 쓸지는 알았어. 그래서 뭔가 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상이나 주제를 가다듬고 있는, 즉 어느 정도 시 쓰기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좀 보이는 거고요. 자, 물론 선뜻 씹히지 않는 생의 먹잇감에 끙끙대며 씨름하는 강아지들, 즉 시상에, 자, 이 강아지들은 지금 끙끙대며 씨름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시제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뭐하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아가는 아이들도 보이고, 어떤 애들은 여전히 막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아이들 역시나 나비와 강아지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부류의 학생들인데 요거 잠깐만. 여기에 이렇게 대조적인 의미, 방금 얘기했지만 팔랑팔랑 나는 몇 마리의 나비는요, 팔랑팔랑 어때? 엄청 가벼운 이미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일이 잘 진척되는 거고요. 자, 끙끙대며 씨름한다라는 건 뭔가 무서운 아닌데, 이거 왜 무서운이야? 무거운 얘들아. 자, 무거운 이미지야. 그래서 뭔가 좀 시 쓰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만지작거리다가 밀어놓은 언어의 어물. 얘들아, 우리가 시를 쓸 때 그 윤동주 시인은 그랬다고 해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절대 시를 막 쓰지 않았대. 글씨로.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다듬고 해서 머릿속으로 최종 완성된 걸 글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를 쓸 때 머릿속으로 다듬어서 한 번에 써내는 건 우린 안 돼. 그치? 나중에도 하지 마. 그치? 어쨌거나 시를 쓰고 계속해서 그걸 다듬고 해서 멋진 시를 만들어내야겠죠. 원래 모든 글은 다 이렇게 다듬고 고쳐쓰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만지작거리다 밀어놓은, 즉 내가 뭔가 썼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막 지우개로 지웠어. 즉 이 지우개로 지운 건 생각해보면 있잖아. 그냥 우리가 지우개 가루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걸 뭘 지운 거야?
글자를 지운 거야. 즉 언어를 지운 거라고. 그래서 이거 막 지운 건 결국 언어의 허물인 거죠. 그치? 지우개가루를 이렇게 너무 멋있지 않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해낼까? 어쨌거나 지우개가루를 이렇게 언어의 허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언어의 허물들이 책상 위에 지우개가루만 소복하게 쌓인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즉 써놓고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 뭐 한 거야? 고쳐쓰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 사금처럼 시가 반짝이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고치고 또 고치고 다시 쓰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시가 보인다라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사금은 뭐냐면 금가루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금가루라는 게 금가루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금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금덩어리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이걸 캐면은 금덩어리가 이만큼 뚝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금가루 같은 게 흙이나 뭐 모래 이런 데 섞여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섞여 있는 걸 사금이라고 하는 거야. 즉 그 금가루들. 알겠지? 그러면 그 금가루들을 어떻게 해야 돼? 모래나 흙에 섞여 있으니까 대체로 있잖아. 그게 아마 무슨 선생님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배웠을 거야. 뭐 밀도나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그래서 그 밀도 차이에 의해서 뭐 금을 걸러내고 금만 따로 걸러내고 뭐 이러긴 하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채 같은 거 있지. 채 같은 걸로 그 금가루가 섞여 있는 모래 같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번이고 채에 걸려가지고 그 금가루만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 즉 이 채에 걸리고 채에 걸리는 게 바로 뭘까? 고쳐쓰기 하는 건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사금처럼, 즉, 체에 걸려서 만들어낸 그 사금, 모아놓은 사금처럼 시가 반짝이고 있다. 고쳐쓰기를 해서 이렇게 된 게 사금이라고, 고쳐쓰기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시를 사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 이물질을 반복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사금처럼 역시 시도 고쳐쓰는 이런 완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금은 뭐다? 시다, 시. 알겠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퇴고를 거쳐. 퇴고가 고쳐쓰기야. 시를 완성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때요? 되게 막 이 시를 보고 있을 때 이런 느낌 들지 않니? 이 국어 선생님이 진짜 이 학생들을 너무너무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 들죠? 그래서 일단 이 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알맞지 않은 거야. 자, 누가? 학생들이 언제? 국어 수업 시간에 어디서? 교실에서 무엇을? 시를 왜? 국어 선생님이 시켜서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거죠, 시를. 그치?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같은 거 은근히 국어 선생님이 시켜서 왠지 이런 거 좀 안 좋아 보이잖아. 그래서 왠지 이거 되게 은근 시험에 여러분들 낚시질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왜? 자, 국어 선생님이 시켜서 시를 쓰고 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이, 즉 화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선생님. 그래서 국어교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A에서 E의 원관념이 제대로 짝지어지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네. 자, A가 뭔가 봤더니 소풍날 보물찾기에 나선 꼬마들처럼, 즉 보물, 글감인 거지. 시의 글감을 찾고 있는 학생을 빗대고 있는 거고요. 자, B, 시의 꽃가루를 찾는 나비도 몇 마리다 할 때 시의 꽃가루야. 그 꽃가루는 내 시의 주제, 뭐 시상 맞습니다. 그리고 시의 꽃가루를 찾는 나비야, 나비씨. 시제에 대해서 그쪽 감을 잡고 가다듬는 학생을 우리가 나비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D, 강아지. 근데 이 강아지들은 어때? 끙끙대며 씨름하고 있죠. 그래서 시제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머뭇대고 있는 학생 맞습니다. 그러면 이 언어의 허물은 외면해 온 슬픈 추억. 외면해 온 슬픈 추억은 우리 앞부분에 짐짓 가려둔 흉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오히려 여기 이 언어의 허물은 뭘 나타낸다? 지우개가루. 그치? 요거 기억해 두세요.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보기의 식구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거, 갓 피어난 별꽃 한 점, 무지갯빛 구슬, 흉터, 이거 다 뭐 의미한다? 바로 글감을 의미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꿈, 이상, 희망. 이것은 이 소중한 추억, 잊어버린 소중한 추억. 그리고 요거는 외면해온 슬픈 기억.
그치?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자유시이자 서정시이고요. 자, 성격은 비유적이고 묘사적이다. 즉, 뭘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 학생들, 시를 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시를 창작하는 아이들의 생생한 모습이 담겨 있고요. 시를 창작하는 교실 풍경을 누구의 눈으로? 교사의 눈으로, 즉 화자는 누구다? 교사다. 자, 생생하게 묘사했고요. 적절한 비유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고, 요것도 기억해. 팔랑팔랑, 나비의 가벼운 이미지, 끙끙댄다, 강아지의 무거운 이미지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학생들은 쉽게 한 편의 시를 완성했다? 아니야, 절대 쉽지 않았고요. 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 창작 시범? 아니야, 이런 거 없었고요. 시를 창작하기 위해 글감 찾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 학습 활동 풀고 있다, 얘들아. 자, 그 다음 2번. 이 시에서 짐짓 가려둔 흉터이다. 흉터라고, 흉터. 그러니까 뭔가 슬픈 추억을 얘기하는 거지. 외면해온 슬픈 추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9에 드러난 학생들의 모습. 교실에는 아련한 눈빛으로 팔랑팔랑 꽃가루를 찾는 나비. 이거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아이들이야. 그래서 즉, 자, 시를 열심히 구상하는 모습 정도에 해당하지 나머지는 다 아니네요. 자, 4번. 시를 빗댄 대상. 이거 방금 얘기했었죠. 맨 마지막에 배웠던 거잖아. 자, 고쳐쓰기라 해서 만들어진 시. 이거는 자, 체에 걸러서 만들어낸 뽑아낸 사금. 그치? 답은 사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비유적 표현이 주는 효과로 거리가 먼 거. 자, 우리 비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참신하고 생생하고 그리고 대상을 좀 더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건 다 맞는데 자, 비유를 한다고 해서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건 아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줄 친 말 중에서 맞춤법에 만든 거 여기는 지금 맞춤법이 시옷, 자, 빗어와 빗어 이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자,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비서는요 머리를 빗다 이런 것처럼 뭔가 무엇을 가르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가르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 비저는 만들다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무리를 빚어, 즉 무리를 뭔가 만들어서, 그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니라 지읒받침. 그 다음에 마시는 송편을 빚어. 이것도 역시나 송편을 만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빚다. 그 다음에 찰흙으로 나의 얼굴을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이거고요. 해마다 엄마는 설날에는 만두를 빚으신다. 이거는 맞네요. 답은 4번이고요. 머릿결이 상해서 잘 빗어지지 않는다 할 때는 요거 시옷 받침으로 쓰셔야겠습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맞춤법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다 봤고요. 우리 빨리 비밀 레시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비밀 레시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 우리 이 시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었어. 자, 학생들이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원칙에 의해서도 정리가 되는 그런 시였는데, 즉 누가 학생들이 어디에서 언제 국어 수업 시간에 어디에서 교실에서 자 무엇을 시를 왜 선생님이 시켜서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다? 창작하고 있다. 자, 왜 막 이런 게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시켜서라는 거 은근 이렇게 객관식 문제로 은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시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다? 포인트? 바로 비유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 참. 이거 자, 이 시의 화자는 우리 가끔 헷갈리는 게 학생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즉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학생들일 거라고 많이 착각을 하지만 누가 말한 거야 이거? 다 선생님이 얘기한 거지. 이 시의 화자 선생님이라는 거 엄청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 이 표현들은 다 학생들을 비유한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먹이 앞에 순해지는 강아지다라는 건 먹이 앞에서 뭔가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있는, 즉 시제를 받고 몸을 낮춘 학생들, 시제를 받고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몸을 낮추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비유한 거고요. 소풍날 보물찾기에 나선 꼬마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시의 글감을 찾고 있는 학생들, 즉 보물이 이 시의 글감이 되는 거겠죠? 자, 또 시의 꽃가루를 찾는 나비들, 즉 이 나비들은 거의 꽃한테 왔어. 이제 꽃가루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시제에 대해 뭔가 감을 잡고 시를 구상하고 있는, 즉 어느 정도 좀 시를 써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근데 끙끙대
끙끙대며 씨름하는 강아지들이라는 건 시제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고 좀 힘겨워하는 학생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 좀 반대되는 그런 의미의 시어들이다라는 거, 식구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나비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가벼운 이미지고요. 여기는 막 끙끙대며 씨름하는 강아지 이래서 약간 무거운 이미지다. 뭐 이런 정도도 간단하게 기억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시 또는 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비유였는데 자, 갓 피어난 별꽃 한 점은 내가 시의 글감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바로 꿈이나 이상이나 희망이고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지갯빛 구슬이야. 근데 어쨌든 잃어버렸지만 무지갯빛이라는 건 뭔가 좋다, 아름답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잊고 있었던 소중한 추억을 의미하고요. 자, 짐짓 가려둔 흉터에. 자, 흉터니까 뭔가 안 좋았던 거야. 그렇지만 이걸 가려두었대. 그래서 외면해온 어떤 슬픈 추억을 의미하는데 요 세 가지가 바로 자, 글감 또는 소재들을 비유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언어의 허물. 이거 뭐였어? 자, 이렇게 막 하다가 우리가 막 이거 썼다가 지우고 하는 바로 이 지우개 가루를 이렇게 언어의 허물이다 라고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죠. 네, 여러분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이제 소설 공부할 거야. 고무신이라고 하는 소설 공부할 건데 이게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약간 어려워할 만한 한자어는 아닌데 즉 우리나라 고유어인들인데 뭔가 어려운 그런 말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휘 퀴즈 위주로 많이 낼게 지금부터 이제. 자, 어쨌거나 쑥스럽거나 미안해서 어색하다라는 의미의 네, 그런 단어가 무엇인지 해득거리다, 부르켜다, 저지레, 계면적다 중에서 무엇인지 여러분 어때?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본 말인데 아리송한 그런 말들 되게 많지? 자,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 수업을 위해서 미리 한번 슬쩍 그냥 읽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시창작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고무신 또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